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에 가시나요? 아니면 반나절이 지나도 안 가시나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신장이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4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살 김동수 어르신은 차 한 잔만 마셔도 30분 안에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계시던 친구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광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김동수 어르신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걱정이 되셨거든요. 반면 같은 나이의 박민호 어르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주변 분들은 하나같이 박민호 어르신을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저렇게 참는 힘이 있어야 신장이 튼튼한 거야. 여러분, 어느 분의 신장이 더 건강한 걸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답을 아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가는 횟수로 신장 건강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입니다. 셋째,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지켜봐도 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 5가지입니다. 다섯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살리는 음식입니다. 여섯째, 신장에 좋은 운동 3가지입니다. 일곱째, 실제 회복 사례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된 필터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결국 물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약 100만 개 있습니다. 이 거름망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거름망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약 10만 개가 기능을 잃습니다. 60대에는 20만 개가 망가집니다. 70대가 되면 30만 개 이상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이미 신장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다리에 힘이 없고 붓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미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와 신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마시면 몸에 잠깐 쌓였다가 그냥 나가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 중 71살 이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물을 하루에 3-4잔만 드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였죠. 특히 외출할 때는 아예 물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변도 잘 나오고 아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물을 받아서 내보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수분 전체를 관리하는 조절센터입니다.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인 몸속에는 약 40리터의 수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하루에 소변으로 나가는 양은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나머지 38리터는 어디로 갈까요? 혈액, 세포, 조직 사이를 계속 돌면서 순환합니다. 신장은 이 전체 흐름을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조절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신장은 교통신호등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를 멈추게도 하고 보내기도 하면서 전체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물을 마셨다고 바로 소변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몸에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혈액이 탁해져 있으면 더 많이 걸러내고 탈수 위험이 있으면 수분을 더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화장실에 가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이 지나도 안 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순자 어르신은 소변 횟수가 적었습니다. 하루에 3-4번 정도였죠. 그런데 신장 기능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조절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해도 더 이상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노폐물이 쌓여도 걸러내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마치 고장난 정수기처럼 물이 들어와도 나가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반대로 물 마시고 30분 만에 화장실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신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수분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주 간다고 나쁜 게 아니고 안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장이 제대로 조절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자주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할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 신장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69살 정미숙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 한 잔만 마셔도 40분 안에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하루 평균 8번에서 10번 정도였죠. 주변에서 계속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정상이고 단백뇨도 혈뇨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주 가는 것이 정상인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광 크기의 차이입니다. 사람마다 방광 용량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200ml에서 400ml 정도를 담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150ml만 차도 신호가 옵니다. 키가 크고 작듯이 방광도 타고난 크기가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병은 아닙니다. 단지 자주 비워야 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신장입니다. 물을 마시면 즉시 혈액 농도가 옅어집니다. 이때 신장이 빠르게 감지해서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면 30분 안에 화장실에 갑니다. 오히려 조절 능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신호에 민감한 체질입니다. 방광의 소변이 절반만 차도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방광 과민이라고 부르는데 병이 아니라 체질에 가깝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에도 안 깨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겨울철이나 에어컨 틀어놓은 실내에서는 땀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러면 체내 수분이 소변으로만 빠져나갑니다. 여름에 땀 흘리며 일할 때는 하루 5번만 가던 사람도 겨울 실내에서는 10번 넘게 갈 수 있습니다. 계절과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이 중에서 신장 반응이 빠르고 겨울철이라 땀이 적었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처럼 계속 지내시면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으려고 물을 줄이는 게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주 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변을 볼 때 아랫배가 아프거나 따끔거린다면 방광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밤에만 유독 자주 일어난다면 심장이나 신장의 순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이 계속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면 당뇨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가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걸까요? 오히려 그쪽이 더 큰 위험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참는 능력이 있다는 건 건강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71살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 8시에 물 한 컵 마시고 오후 3시까지 7시간 동안 화장실을 안 가셨습니다. 본인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나는 젊었을 때부터 오줌발이 세고 방광이 튼튼했어. 그런데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부터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습관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물을 하루 4~5잔만 드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화장실 자주 가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고 일도 중간에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아예 물을 안 드셨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노폐물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빨래를 할 때 물이 부족하면 세제가 옷에 남듯이 신장도 충분한 물 없이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둘째, 소변을 반복적으로 참는 습관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차면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참으면 방광벽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만 몇 년씩 참다 보면 방광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합니다. 늘어진 고무줄처럼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역류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오래 고여 있으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소변이 신장 쪽으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본인은 참는 힘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요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보내는 관이죠. 정상적으로는 소변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런데 방광 압력이 높아지면 이 방향이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혔을 때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역류한 소변에는 세균이나 노폐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신장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셋째, 식습관 문제입니다. 특히 짠 음식이 문제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찌개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국물도 다 드셨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신장은 이걸 맞추려고 수분을 더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많은 혈액을 계속 걸러내는 과정에서 신장 혈관이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대한신장학회 연구를 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g을 넘으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나옵니다. 짠 음식은 소변을 줄이는 동시에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넷째, 진통제와 건강보조식품의 습관적 복용입니다. 어르신은 무릎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약국에서 산 일반 진통제였죠. 일주일에 서너 알 정도 드셨는데 이게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기력을 보충한다며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도 석 달에 한 번씩 드셨습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은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몇 년씩 반복되면 누적 손상이 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을 정확히 모르는 제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신장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23%가 건강보조식품을 습관적으로 복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기저질환 관리 소홀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사실 10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약을 잘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을 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혈압이 좀 높아도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장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가는 혈관들이 계속 압력을 받습니다. 10년, 20년 높은 압력을 받으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집니다. 결국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5년 안에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배 높아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물을 줄이고 소변을 참고 짜게 먹고 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혈압약도 거르셨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갔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픈 것도 없었고 소변도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물 섭취를 줄이는 습관. 둘째, 소변을 참는 습관. 셋째, 짜게 먹는 습관. 넷째, 진통제와 건강보조식품을 함부로 먹는 습관. 다섯째,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 관리 소홀.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정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 걸까요? 사실 신호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깔, 거품, 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조금 진한 건 밤새 농축됐기 때문이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홍차 색깔로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색이 나온다면 신장염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거품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물줄기가 변기물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마치 맥주 거품처럼 빽빽하게 남아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을 하루 8잔 정도 마시는데 소변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물을 적게 마셨는데도 소변이 계속 많이 나온다면 당뇨나 신장 농축 기능 저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특히 눈 밑, 발목, 정강이를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밑이 퉁퉁 부어 있고 이게 4, 5일 이상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은 수면 자세나 전날 저녁 식사 때문일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넘게 남아있다면 부종이 심한 상태입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30분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직 사이에 물이 고입니다. 중력 때문에 발목과 정강이에 먼저 나타나고 누워있을 때는 얼굴 쪽으로 수분이 몰려서 아침에 눈 밑이 붓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10시간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낮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드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거나 입술색이 옅어져 있다면 빈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골수에 신호를 보내서 적혈구를 생산하게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적혈구도 감소합니다.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에 잦아지는 배뇨 패턴입니다. 낮에는 4-5번 정도 가는데 밤에만 유독 서너 번씩 일어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합니다. 수분을 최대한 재흡수해서 소변량을 줄입니다. 그래야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농축 능력을 잃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루 소변량의 3분의 1 이상이 밤에 나온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식욕 저하와 입맛 변화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반찬도 먹기 싫어지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미식거립니다. 가끔 메스꺼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달에 2kg 이상 체중이 빠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게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입맛이 변해서 평소와 다른 음식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갑자기 더 선호하게 되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피부 변화입니다. 요즘 들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졌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등이나 팔다리가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인과 칼슘의 균형이 깨집니다. 또한 요독소가 피부에 쌓입니다. 이것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일반 피부 건조와 다른 점은 보습제를 발라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근육 경련입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어난 적이 자주 있으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농도가 불안정해집니다. 이것들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경련이 생깁니다. 자,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2개 이상이 겹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있을 때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2가지 이상이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소변 변화, 부종, 만성 피로, 야간 빈뇨, 식욕 저하, 피부 가려움, 근육 경련, 이 7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종이 4일에서 5일 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일시적인 부종은 음식이나 자세 때문일 수 있지만 며칠째 계속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종과 피로가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두 증상이 함께 오면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일주일 안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수분이 몸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소변 색깔이나 거품 변화가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특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거품이 오래 남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과를 방문해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살리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해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는 분 많으시죠? 변비에도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바나나는 독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약해진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 수치가 5.5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6점을 넘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7점을 넘으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살 박순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변비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6.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바나나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2.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 단계였는데 본인은 몰랐던 겁니다. 약해진 신장이 바나나의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칼륨이 계속 쌓였던 겁니다. 다행히 급히 치료해서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무섭다고 하십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던 바나나가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고.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 31%가 바나나를 포함한 고칼륨 과일을 많이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는 아침에 한 잔씩 마시면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도 칼륨이 많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 칼륨이 23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칼륨이 거의 1000mg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는 농축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축 과정에서 칼륨이 더욱 진해집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는 것은 오렌지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감자탕, 감자조림, 감자볶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감자는 칼륨 덩어리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에 칼륨이 6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 많습니다. 감자탕 한 그릇에는 감자가 2~3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칼륨을 1200mg에서 1800mg까지 먹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양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감자의 국물입니다. 감자를 삶으면 칼륨이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감자탕 국물을 밥에 말아 드시면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추천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칼륨뿐 아니라 옥살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 100g의 칼륨이 558mg, 옥살산이 970mg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이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칼륨도 쌓이고 결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중으로 신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과 젓갈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많습니다. 인산염은 음식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색을 좋게 만드는 첨가물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는 독입니다. 신장은 인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인이 쌓입니다. 인이 쌓이면 칼슘을 뼈에서 빼앗아갑니다.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젓갈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젓, 멸치젓, 어리굴젓 모두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새우젓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자,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주스, 감자, 시금치, 가공육과 젓갈입니다. 이 5가지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다행히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적으면서도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의 칼륨이 약 150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껍질에 퀘르세틴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적으면서 신장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양배추 100g에 칼륨이 170mg 정도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의 청소부와 같습니다. 독소를 모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거죠. 양배추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양배추 잎 서너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적으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블루베리 100g에 칼륨이 77mg밖에 없습니다. 참외나 키위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블루베리의 파란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특히 신장의 사구체는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사구체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100g씩 12주 동안 먹은 사람들은 신장의 염증 수치가 28%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약 100g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한국 음식에 빠지지 않는 양념이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항염증 작용을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면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합니다. 혈액이 맑으면 신장이 걸러야 할 노폐물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마늘 2~3쪽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익혀서 드시면 자극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때 좋은 것이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고품질 단백질이면서 칼륨과 인이 적습니다. 달걀 흰자 2개에 단백질이 7g 들어있지만 칼륨은 100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달걀 흰자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신장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과,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 달걀, 흰자입니다. 이 5가지는 칼륨이 적으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넣어보세요. 자, 이제 신장에 좋은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좋다는 건 아시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해도 되는 운동과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에 좋은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심장 박동수를 적당히 올려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신장에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빠른 겁니다. 걷기에 좋은 점은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운동화만 있으면 됩니다. 동네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마트 가실 때 걸어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가 하루 30분씩 걷기를 6개월 동안 실천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8%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이 잘 돕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한 동작당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세요. 갑자기 힘을 주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주세요.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서서 운동하기 힘드십니다. 이런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이런 동작들은 하체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앉아서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돌리기, 이런 동작들은 상체 순환을 돕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2번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심장에 갑자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피해야 할 운동은 뭘까요? 첫째, 격렬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달리기, 줄넘기, 에어로빅 같은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급격히 올립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면 신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무거운 무게를 드는 웨이트 운동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벼운 아령 정도는 괜찮지만 무거운 바벨이나 기구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짧은 시간에 전력을 다하고 쉬고 다시 전력을 다하는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꾸준히,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운동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운동은 걷기, 스트레칭, 의자 운동입니다. 피해야 할 운동은 격렬한 유산소, 무거운 웨이트, 고강도 인터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보호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아침 식사 30분 전에 1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1컵, 오후 3시쯤 1컵, 저녁 식사 전에 1컵, 이렇게 나눠 마시면 하루 6잔에서 8잔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방광만 부담스럽고 금방 소변으로 나갑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혈액이 계속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우면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단, 커피는 하루 2잔을 넘기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물을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것보다 숙면을 취하는 게 신장 회복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 신호가 오면 미루지 않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더라도 외출 중이더라도 신호가 오면 5분 안에 해결하세요.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이 습관이 되면 방광이 늘어나고 신장에 압력이 갑니다. 특히 밤에 소변 신호로 깼을 때 아침까지 참자고 다시 자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밤낮 구분 없이 일하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서 해결하고 다시 주무세요. 숙면도 중요하지만 신장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부종과 피로를 일주일 단위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다른 이유로도 붓고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정강이를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으면 수첩에 날짜를 적으세요. 이게 사나흘 이상 계속되면 기록이 쌓입니다.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가벼운 일에도 숨이 차는 증상.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면 역시 기록하세요. 기록이 쌓이면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나눠서 마시기. 둘째, 소변 신호 오면 바로 가기. 셋째, 부종과 피로를 일주일 단위로 체크하기. 이 세 가지는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회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69살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은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이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8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3년에서 5년 안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투석이라니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눈앞이 캄캄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물을 나눠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하루 6잔에서 7잔을 드셨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셨습니다. 음식의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셨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밥맛이 없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셨대요.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 싱거운 맛에 적응이 되셨습니다.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드시던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대신 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셨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나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을 무리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변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참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7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8에서 45로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보통 만성 신부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이영호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6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투석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를 드시고 물을 나눠 마시고 국물을 남기십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으십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이제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72살 최정희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20년 동안 앓고 계셨습니다. 3년 전에 신장 기능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5였습니다. 만성 신부전 4기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투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1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눈앞이 캄캄하셨습니다. 평생 약 먹고 주사 맞으며 살았는데 이제 투석까지 해야 한다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면 투석을 늦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회복은 어렵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고요.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감자,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사과,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을 매일 드셨습니다. 국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찌개보다 나물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드셨지만 한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습니다. 하루에 20분씩 의자에 앉아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드셨거든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팔 돌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을 매일 하셨습니다. 물은 하루에 6잔을 나눠 드셨습니다. 커피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5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5에서 28로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사기 환자가 좋아진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2.4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투석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식습관과 운동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석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주들한테 짐이 안 되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회복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시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실천하세요. 물 나눠 마시기, 소변 참지 않기,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 줄이기, 사과와 블루베리 먹기, 국물 남기기, 매일 걷기. 이게 전부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면 아들, 딸이 걱정하고 투석이라도 받게 되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병원 가기 싫고 검사 받기도 두려우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야 좀 쉬나 했더니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실천하시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식들 걱정 안 끼치는 것.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놀아줍시다.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건강하게 삽시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변 분리자 병지조야.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모든 병의 조짐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변은 단순한 배설이 아니라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소변 신호가 오면 바로 가고 정강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에 신장을 지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장실 가는 횟수로 신장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간다고 나쁜 게 아니고 안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장의 조절 능력입니다. 둘째, 신장의 위험 신호 7가지를 기억하세요. 소변 변화, 부종, 만성 피로, 야간 빈뇨, 식욕 저하, 피부 가려움, 근육 경련입니다. 셋째, 2개 이상 증상이 겹치거나 부종이 며칠째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넷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 5가지를 피하세요. 물 줄이기, 소변 참기, 짜게 먹기, 약 함부로 먹기, 기저질환 관리 소홀입니다. 다섯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줄이세요. 바나나, 오렌지 주스, 감자, 시금치, 가공육입니다. 여섯째, 신장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사과,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 달걀 흰자입니다. 일곱째, 신장에 좋은 운동을 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의자 운동입니다. 여덟째, 물을 나눠서 마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 신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밤에 깨서 화장실 몇 번 가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건강 정보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밝은 미소가 가득한 매일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